네, 반갑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개인정보법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식동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토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이 뭐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뭐 LLM이라든지 초거대 뭐 AI 이런 데에 뭐 한정된 포커스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꼭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데이터 시대, 인공지능을 필요한 데이터 시대에서 좀 더 유연한 그런 데이터 처리와 함께 다양한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이제 장갑급 위원회로 격상해서 20년 8월 달에 출범했으니 저도 이제 그때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합류해서 거의 이제 4년 반 가까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년 8월 달에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가 조금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똑같은 이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단순히 심의 의결만 하는 행정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 공공기관을 주로 이야기하는 이제 교육을 하는 데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구개인정보보호법을 서관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사업자 주로 요즘은 뭐 앱이나 웹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ICT 기능을 통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중에 그 금융권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신용정보라고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20년도에 이 데이터 3법, 구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이제 흔히 말하는 데이터 3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독립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 위원회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장관급 위원회라면 뭐지? 기존에는 그 일반적인 행정위원회였다가 지금은 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이제 위원회처럼 저희도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이 되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능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 법처럼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따라서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이렇게 오늘 소개드리는 것처럼 법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또 하나 기능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때 조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재작년이겠죠. 재작년에는 구글 메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개인 정보를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고 광고에 활용했다는 걸로 한 1,000억 정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들도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런 처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과는 별개로 개인이 이제 정보 주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구제를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개인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법 조사 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PT 기술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강화 기술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뭐 학습에 활용하거나 이럴 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나름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글로벌리 좀 리딩하는 나라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나라들과 외국과 저희가 계속 교류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GPA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프라이버시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제 뭐 유엔 총회처럼 이제 세계 감독 기구의 그 수장들이 다 모이는 총회를 이제 내년 한국에서 이제 개최하는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저희 이제 한국의 개인정보 분야에서의 이제 위상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언뜻 이제 많이 뭐 개인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됩니다.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뭐 자녀들인지 이런 분들이 뭐 나한테 상속받고 뭐 이런 디지털 상속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런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법인 단체에 대한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요. 대신 그 개인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개인 사업자들은 대표 자체의 연락처나 주소들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수기 형태냐 전자적 파일 형태냐 그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객관적 사실만 개인정보 아니냐 하지만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평가 정보 이런 것들도 사실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명정보라는 것들이 아까 데이터 3법 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게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든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수집할 때 동의받거나 법에서 규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AI 학습을 한다든지 내가 다른 뭐 통계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활용하고 싶은데 그런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제 데이터 시대에. 이제 그런 때에 가명 처리라는 걸 통해서 가명 정보로 생성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좀 제한은 했습니다. 통계 목적이라든지 공익적 기록 보존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적 연구인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서처럼 세 가지 목적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명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걸 것 같은데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면서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뭐 이렇게 이제 저희 법문에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차량 번호판은 개인 정보일까요? 개인 정보가 아닐까요? 예, 뭐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자, 옛날에는 사실은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들을 법 개정 전에는 개인 정보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20년도 8월 이제 데이터법이 개정돼서 개보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이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 보면은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라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그냥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이제 자동차 번호판 번호는 일반적으로 이제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갔냐고 하니까 사실은 개인정보 이제 자동차 번호판은 우리 눈으로도 쉽게 이렇게 막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 번호만 알지 그 번호만 가지고도 누구 건지 이런 게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보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려면은 자동차 등록 원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처리자인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번호만 알면은 이미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해서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만 안다고 해서 그게 연관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킹을 해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결합하거나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비용, 시간,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개인정보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입수 가능성이 아주 낮고 돈이 엄청나게 들고 뭐 이런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데 가능성이 뭐 0.001%라고 해서 꼭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1장은 이제 총칙에서 정의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정의도 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가 뭔지 이런 것들이 정의에 있기 때문에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고요. 2장은 저희 이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라서 큰 뭐 관심은 없으실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3장에 주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된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 3자 제공 등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2절에서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가명정보 특례라는 게 새로 들어와서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들이 가명정보끼리 결합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필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까 행안부 시절에서 행안부가 고시하던 안전소 확보 조치 기준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기술적 관리적 뭐 이런 조치들이 합쳐져서 지금은 이제 안전소 확보 조치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어떻게 개정된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개정이 이제 법 개정과 2차 데이터법 2차 개정과 함께 안전소 확보 조치 기준도 서로 통합되면서 개정이 되었고 며칠 전에 그에 대한 안내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나 뭐 검색을 통해서 그런 안내서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해서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명드릴 텐데 4장, 5장, 6장이 없죠. 실수가 아닙니다. 6장은 이제 없습니다. 6장이 왜 없어졌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될 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것들을 두 개 합치는데 화학적으로 합치지는 못했어요. 그냥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조문들을 다 따와서 6장에 그냥 넣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플러만 이렇게 찍어서 합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지금 데이터 저희가 2차 개정하기 전에는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규율 대상이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처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규율도 약간씩 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2차 개정을 통해서 동일행이
동일 규제 원칙을 해서 다 개인정보 처리자로 이제 하나로 수범 대상을 묶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빨간색이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이번에 개정된 사항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연역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은 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11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뭐 그때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 시대에 꼭 대비를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많은 사건들, 유출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현재까지 이르러서 왔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의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바뀐 것들을 사실은 좀 요약해서 그 의미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한 건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아까 제가 2차 개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가 20년 8월 달에 출범을 하고 나서 바로 법 개정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3법 개정을 할 때 그러면 충분히 잘 하면 되지 않았냐 싶겠지만 그때는 이제 중앙행정 컨트롤타워로서 하는 것들이 우선 출범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개정하지 못한 것들 아까처럼 정보통신망법에서 6장으로 통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붙여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바꿔야 되거나 새로 도입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뭐 어렵게 이게 정부 입법으로 하다 보니 어렵게 통과해서 작년 3월 14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돼서 시행은 이제 작년 이제 6개월 뒤니까 작년 9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모든 조문들이 한꺼번에 시행이 된 게 아닙니다. 3차에 걸쳐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3년 9월 15일 날 1차 시행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1차 시행령 개정을 했었습니다. 1차 시행령 개정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오른쪽 것도 당연히 시행이 되고 있지만은 올해 3월 15일 시행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2차 시행령 개정을 해서 오른쪽과 같은 것들이 새로 도입이 되거나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는 3차 시행령 개정이라고 부르는데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뭐 영어로는 데이터 포터빌리티고 유사한 게 뭐 뒤에 이제 나오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막바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전송요구권과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전송요구권 말씀드렸듯이 그럼 전송요구권이 뭐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신용정보법 쪽에서 그러니까 금융 분야에서는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뭐 많이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각 카드사나 각 은행권에서 새로 뭐 앱을 해서 뭐 동의하라고 많이 하죠.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이 나의 금융관 정보가 한 군데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금융 상품을 충전하거나 뭐 이런 것들 서비스는 이미 신용정보법에서 금융 분야의 전송 요건이 이미 도입돼서 이미 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공공 분야에서도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전송 요건이 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과 금융을 뺀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전송 요구권은 실제 도입은 이제 이번에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반적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새로 생겼고요. 그게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하고 있고 그럼 모든 분야에 바로 이게 뭐 하기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타겟을 삼는 분야는 처음에 의료, 유통, 통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먼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통 분야에는 산업계에 좀 이견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시작하기로 하고 지금은 의료 쪽하고 통신 쪽 분야를 먼저 하고 있고 에너지 쪽에서 지금 관심을 해서 아마 뭐 에너지도 먼저 좀 시작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의료 쪽에 도입되면 뭐가 좋은 거냐? 뭐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는 뭐 이미 아실 텐데 저희 이제 병원을 만약에 어떤 검진을 받은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은 병원에서 어떤 검진을 받았는데 뭐 좀 안 좋아서 큰 병원 한번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보통 그렇죠. 요즘 바로 전송해주면 좋을 텐데 큰 병원에 갔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그게 CD-롬인지 DVD-롬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달라고 하니까 DVD인가 CD를 구워주더라고요. 저 따로 가서 저쪽에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2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제가 다시 그거를 신청해서 DVD 굽는 거를 기다렸다가 2만 원 주고 받아서 그걸 들고 제가 가는 병원에 가서 뭐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시간과 돈이 들겠어요. 이제 이런 전송 요건이 들어오면은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바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시간도 세이브되고 뭐 비용이 뭐 발생한다 그러면 아주 실비만 비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 실손 쪽 보험 청구할 때도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나의 뭐 처방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쪽에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될 것 같고요. 통신 분야에 저희가 예를 드는 거는 통신은 아마 저는 뭐 SKT를 지금 쓰고 있지만은 요금제를 뭐 바꿔볼까. 요즘 통신 요금도 한 집에 쓰다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볼까 하면 통신 요금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뭐가 저한테 유리한지 보다가 그냥 포기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요즘 알뜰폰 요금제들까지 하면은 요금제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나의 예를 들어서 뭐 사용 패턴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특정한 앱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가장 뭐 최적의 요금제를 뭐 추천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들도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금융 분야, 공공 분야 외에도 이런 일반적인 분야에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뭐 내가 여기서 여기 보내달라고 할 때 내가 무조건 보내줘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전송 의무 대상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데도 뭐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이라는 것을 이제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 수신자도 이제 전문기관 자격 요건이 있어야지 지정이 되는 거고 정보 전송자도 대상 의무자가 또 정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정보 전송자에서 정보 수신자한테 보낼 때 사실은 내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 막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서로 데이터 표준도 맞춰야 되고 그 관련된 프로토콜도 맞춰야 되고 어떤 항목을 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적인 것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갖춘 중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중개 전문 기관이라는 개념도 저희들이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형 기기라는 이제 조항이 들어왔는데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의 25조에 보면은 고정형 CCTV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25조는 고정형 CCTV, 고정형 CCTV는 흔히 말하는 저희 과속 단속 카메라든지 뭐 방범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공개된 장소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그런 거에 대해서만 규율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못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 뭐 시설 안전 관리라든지 교통 단속이라든지 특정 목적에 대해서만 고정형 CCTV를 설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게 나오고 자율 배달 로봇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니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많이 탑재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다, 레이더도 있지만은 주로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개인 이제 식별이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현행 계획법 이제 지금은 개정이 됐지만 개정되기 전에 보호법 기준으로는 25조는 고정형 CCTV에 해당하고 그럼 이동형 CCTV는 기본적으로 이제 15조의 사전 동의를 다른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니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동형으로 찍고 있는데 누가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올지 사전에 알 수가 없고 동의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의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기존에는 샌드박스로 허용해주고 있다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샌드박스도 없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옵트아웃 형태로 규정이 도입이 됐고요. 일단 뭐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 방송 등을 통해서 알리고 정보 주체가 거절하지 않으면 일단 촬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이거는 공개된 장소와 업무 목적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일반인들이 나의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카메라로 찍거나 하는 것들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수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 업무적 목적이라는 조건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온오프라인 규제, 정보통신망법의 6장이 따로 있었던 것들을 이제 화학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유사 중복되는 것들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다 묶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이제 수본 대상을 따로 하지 않고 대신 이제 특례 규정만 있던 뭐 손해배상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6장에 있던 특례 규정이 이런 데에 통합되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큰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6장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보법 개정하기 전에 무조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개정되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전 법적 근거만 있으면은 수집을 할 수 있었어요. 동의도 물론 있었고 법에서 하도록 하게 했다든지 공공기관에서도 법성상 해야 되는 뭐 의무를 해야 된다든지 계약 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건들이 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은 묻지도 따지 말고 동의 받아라고 하니 그럼 필수적으로 무조건 동의 받아야 되니까 필수 동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관행화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개인정보 수용 요즘 IT 시대이기 때문에 앱이나 웹을 통해서 회원 가입할 때 막 동의창은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거 수집한다고.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동의 안 하면 또 안 넘어가게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필수적인 것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 서비스의 필수적인 거 아닌 것들을 막 끼워서 선택적으로 받아야 될 걸 동의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필수 동의를 가지고 막 정보 주체의 어떻게 보면은 이 권리를 제약하는 이런 관행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꾸기 위해서 이제 형식적인 동의 제도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필수 동의라는 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겠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법 15조 1항 4호의 아까 적법 처리 근거 중에 계약 체결 및 계약을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었어요. 개정 전에는. 그래서 불가피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불가피성을 증명하기 몰라서 많이 어려워서 이 조항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이 조항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사업자인데 당연히 배송을 하려면 전화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필수 동의창을 띄워서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는 그냥 수집하시면 되고 정 찝찝하다 하시면은 우리가 이러이런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라고 뭐 알려주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서비스 이용 계약 종료는 필수 동의 뭐 이런 것들 계약 이행에 필요해서 필수 동의 받았는데 그에 의해서 다른 적법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필수 동의를 그냥 받아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동의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건데요. 계약과 관련 업무는 필수 동의를 이제 선택 동의로 바꿔야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관련 정보는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선택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를 뭉쳐가지고 이때까지 필수 동의를 받았던 거죠. 그런 것들은 분리 후 계약과 필요 없이 정말 정보 주체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분리해서 선택 동의 창을 띄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필수 동의가 무조건 없어졌냐?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법에 민감 정보나 뭐 고의식별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서비스에서 필수적으로 이런 민감 정보나 고의식별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병원 관련한 건 헬스케어 하는데 당연히 나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 정보 필요할 수 있고, 여행사나 뭐 항공사 같은데 비행기 티켓팅이나 뭐 이런 게 하면은 여권 번호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죠. 꼭 필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 동의로 받을 수도 있고, 필수적이 아니라면은 별도로 선택 동의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평가제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아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거를 아마 보신 분들, 아마 이쪽 업계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본 일이 없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주로 홈페이지, 뭐 앱인 경우에는 뭐 쉽게 찾기가 쉽지 않지만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법에 만들어서 이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첫 화면에 제일 밑에 이렇게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로 법적으로 이러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이런 목적 자체는 내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서 회원가입이나 이렇게 할 때 이러이런 것들이 수집한다 뭐 이런 거 동의를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사실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리 방침입니다. 근데 처리 방침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만들라고는 했지만, 처리 방침 들어가 보면은 뭐 한국말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문구들도 사실 많고, 아주 뭐 불성실하게 되어 있는데도 많고, 이래서 정보주체가 갔을 때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이걸 처벌하는 게 아니라 평가제를 해서 잘하는 것들은 뭐 좀 저희가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리고 못하는 데는 좀 개선 공고해서 이런 것들 좀 뭐 잘 개선하시라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들어왔고, 현재 뭐 한 저희가 주요 한 50여 군데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처리 방침을 평가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오늘 인공지능 시대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만약 협의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항일 것 같아요. 자동화 완전 저희 법에서 37조 2에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그러니까 정보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완전 자동화된 결정은 뭐냐? 이제 예시를 들면 주로 요즘 AI 솔루션을 위해서 채용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뭐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완전히 인적 개입이 없이 그런 AI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 과정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뭐 FDS가 이상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완전 사람이 개입했고 자동적으로 해서 어떤 뭐 연구 정지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대상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자동화 결정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요. 유사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박스에 보시면 GDPR도 있고, 신용정보법에서 신용평가할 때 이미 자동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평가할 때는 설명 요건만 있고 저희 거부는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AI 채용해가지고 하는데 거부를 할 수 있다, 떨어지니까 나는 거부할래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원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전적으로 야 이러이런 채용을 하는데 완전히 AI를 통해서 할 거다라고 동의를 했거나 법에 이미 그렇게 하라고 하는 등 그런 경우에서는 거부는 인정되고 설명을 해줘야 될 이제 의무는 생기는 거고요. 근데 설명을 할 때 뭐 AI에 지금 뭐 파라메타가 뭐 몇 천억 개씩 되고 있는데 AI 알고리즘 자체를 설명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기준 또는 어떠한 개인정보의 주요한 유형,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당신의 영어 성적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든지 그런 개략하고 간략적인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고시도 얼마 전에 만들었고 안내서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개인정보보호원에 들어오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의 이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동화된 기준과 절차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등등을 공개를 해야 되고 설명하고 거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쟁 조정제도 아까 분쟁 조정 역할도 저희가 한다고 그랬죠. 분쟁이 처리자고 막 생겼어요. 나 때문에 뭐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다든지 이러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근데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조정 신청 시 응해된 게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쟁 조정과 관련된 조사나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고 조정안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안에 대해서 서로 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답변이 없으면은 거부로 간정해서 조정안이 성립이 이제 결렬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답을 안 하면은 수락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꼭 그 조정안이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은 꼭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많죠. 세모녀 사건, 수원 뭐 살인 사건, 신당동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돼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특히 공공기관.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도 만들고 뭐 했었고 이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를 많이 해서 새로 그런 공공기관에 전문적으로 큰 개인정보 TV를 운영하는 그런 거에 따라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도 들어갔고 이와 함께 이제 법 59제 금지 행위의 조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뭐냐 이제 보통 옛날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게 시험 감독관이 하고 있는데 시험 감독관이 시험 감독을 보다가 이성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런 사적인 이용을 처벌하려고 하니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9조 3호 금지 행위에 이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좀 친한 사람이 가르쳐줘 뭐 좀 가르쳐줘 하더라도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업무 중 잘 하실 때 함부로 사적 이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외 이전 요건 이제 데이터도 글로벌화 시제죠. 법 개정 전에는 데이터를 해외 이전하려고 하면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무조건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동의를 받는 수단 외에도 저희가 그 우리나라랑 인정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저희는 뭐 동등성 제도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들을 받은 국가에는 동의 없이도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유사 사례가 유럽이 EU GDPR이 저희 나라 저희 뭐 세계 개인정보에서 가장 체계가 잘 돼 있다는 그쪽에서 한 2, 3년 전인가 저희 나라를 그들은 이제 에드쿼티라고 해가지고 적정성이라고 하는데 적정성 결정을 저희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방입니다. 이건 쌍방은 아니고 바이러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에 보기에 우리나라는 적정한 수준을 개인정보 적정한 수준 같이 인정을 해주면은 유럽의 정보가 동의 없이도 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저희도 이제 저희는 동등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 지금 뭐 유럽 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을 저희도 동등성 인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가 그쪽 이전할 때 꼭 정부 주체 동의를 안 받아도 이렇게 이전할 수 있고 또 ISMS-P 이런 인증 제도들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ISMS-P가 저희가 인정한 건 아니고요. 그걸로 저희가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나라를 동등성 인정을 해줄 건지 어떤 인증을 여기에 해당하는 인증 제도로 할지는 여기서 정해지는 거고 이제 안전장치로서 국외 이전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명령 제도도 맞습니다. 자, 형벌 이제 기존에 법 개정하기 전에 형벌 조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형벌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형사처벌들을 많이 없애고 대신 경제벌로 해서 과징금을 많이로 바꿨습니다.
대신 과징금 상한선을 많이 올렸고요. 기존에는 관련 매출액의 과징금 상한이 3%였는데 전체 매출액의 3%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액 3% 엄청 많은 거 아니냐? 자, 유럽은 전체 매출액의 4%고요. 최근에 나온 EU AI 액트는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에. 중국은 한 5% 되는 거고. 대신 저희는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전체에서 빼줍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효과일 수도 있는데 이제 상한선 자체가 많이 일단 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변경이 됐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법을 하다 보니 다 규제만 하고 뭐 다 뭐 스타트업이나 혁신적인 산업들을 못하게 자꾸 막는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 잘못된 인식들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신산업 혁신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동형 영상기기 할 때 자율주행 로봇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때 샌드박스를 통해서 먼저 했고 법을 개정해서 이미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자율주행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자율주행 이런 알고리즘 학습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가명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죠. 원래 동의받은 범위 외에 다른 영상을 뭐 자율주행 학습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근데 이제 촬영은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걸 더 넘어서 학습에 어떤 영상을 활용하고 싶은데 뭐 왼쪽에 보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성능이 원래 더 나올 수 있는 한 뭐 논문에 보면은 한 10%대인가 이렇게 차이가 난대요. 이제 이런 걸 원봇을 쓰면은 퍼포먼스 훨씬 좋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는 이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이제 원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샌드박스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원본 같은 것들 AI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 공동 연구 이제 케이스에 이제 의료 분야 국제 공동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명 처리를 해서 과학적 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 정보도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국외 이전 아까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없는데 국제 공동 연구라면 해외에서 접속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아직 법에서 좀 그게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필요성 인정이 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법 개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명 정보라는 게 가명 정보는 또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목적을 다했으면 파기하고 뭐 이런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명 정보로 만든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결합하거나 이렇게 활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상 6개월 정도의 뭐 단기 활용을 해야 됐고 이례적으로 그 목적에 달성하면 파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명 처리한 게 전수 고사를 하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결합키 사용도 이 두 정보 가명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 어떤 키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키 같은 것들은 번호는 쉽게 사용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은 고유식별 번호로 별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약이 많다는 산업계 의견들을 좀 받아서 안심구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안심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 안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 연장해서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고 제3자 제공도 가능하고 재사용도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이제 뭐 빅데이터 시대인데 전수 검사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좋은 툴을 쓴다 하더라도 처리율이 100%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결합키도 좀 다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청하고 국립암센터 등에서는 이런 안심구역 지정이 되어서 그 안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도 이제 개소를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거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I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가 이제 관련된 많은 가이드라인이나 안내서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있고 앞으로 공개할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이제는 정형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형 데이터로 가면은 뭐 엑셀 기반의 딱딱 정해진 포맷에
이런 데이터들일 텐데요. 금방 말씀드린 뭐 영상 데이터,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이런 대화 내용들도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그거를 그 가명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서들도 이미 나와 있고요. AI 학습을 할 때 공개된 정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개된 정보는 다 그냥 공개했으니까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보 주체가 공개했더라도 그 공개한 범위 어느 정도 공개했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할 수는 할지 그걸 넘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동형 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촬영 사실 표시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합성 데이터는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비정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CT 사진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가명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 사례를 뭐 헤드만 좀 날리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개인 정보는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아까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로 해서 뭐 학습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공개된 정보도 공개된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고 가명 처리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아까 가명 처리를 하면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돈도 들고 시간 비용 드니까 합성 데이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막 만든 랜덤 데이터는 아니고 원본 데이터의 이 통계적 특성은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구강 사진을 보면은 왼쪽은 진짜 구강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만들어서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안전모도 예를 들어서 안전모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전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 지능형 CCTV를 하고 싶어요. 작업장에서는 이걸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안 되니까. 이걸 탐정하는데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기존에는 뭐 연기자들 통해서 뭐 이걸 씌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동의 못 받은 것들을 활용하고 싶은데 가명하니 뭐 시간 비용 드니까 이런 것들에서 왼쪽에 진짜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른쪽에 합성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성 데이터에 관련된 레퍼런스 모델은 이미 조금 이야기했고 그게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야기 안 했지만 뭐 저희가 사전 적정성이라는 것들도 해서 저희가 기업이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모를 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심의하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조건대로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사전 적정성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뭐 아주 이게 유용하다고 하시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정보 주체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와서 뭐 사전 적정성을 해야 되는지 샌드박스 뭐 보호 이런 것들을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창구에 얼만큼씩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원스톱 창구를 이제 거의 10월부터 뭐 9월 말부터 했지만은 이제 10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면은 저희 원스톱 창구가 이제 저희 메일도 따로 있고 전화번호도 따로 있고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있으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개인정보적인 문제들이 있다면은 저희 원스톱 창구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컨설팅을 해서 이게 관련된 분야에 이게 연결시켜 준다는 이런 것들하고 최대한 일단 1차적으로 5일 이내에 답변을 드려서 어떻게 진행할지 뭐 5일 안에 답이 끝날 수도 있는 사항들도 있고 뭐 사전 적정성이나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데로 넘겨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